안녕하십니까. 언어발달 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언어발달 지도사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자, 제1강 언어발달의 이해 및 언어습득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강의 내용에 앞서서 언어발달 지도사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는데, 언어발달 지도사란 정상적인 언어 이해력과 표현력 및 의사소통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확한 언어 능력을 평가합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언어 발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지도법으로 인해 언어 발달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발달 지도사의 향후는 각급 학교의 방과 후 교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다문화 지원센터, 영유아 보육시설의 언어발달 지도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으며 사설 언어발달센터, 관련 병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서 언어발달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먼저 언어발달 지도사는 기본적으로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는데, 자, 언어란 우리가 보통 랭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의적인 상징 체계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회 구성원끼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언어는 생각하고 의도하는 바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청각, 문자, 몸짓 등의 상징 체계를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언어는 간단한 제스처나 아이들의 발성 등 직접적인 단어가 아니더라도 의사소통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면 모두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세 가지 그림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는 수화가 있는데요. 수화도 우리가 말을 통해서 목소리로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닌 몸집을 사용하는 것이긴 하나 우리가 상징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메신저인데요. 메신저도 말소리가 아닌 문자 언어로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상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으므로 메신저 또한 문자 언어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아이가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손을 뻗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떠한 발성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제스처라는 상징을 이용함으로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언어에도 다양한 하위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언어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란 크게 언어, 그리고 형식, 내용, 사용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언어의 형식 측면을 살펴보면 형식 측면은 모두 통사, 형태, 의문 이 세 가지의 하위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언어의 내용 측면에서는 의미, 의 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사용 측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활용론이라고 불리는 언어의 사용에 관련된 요소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언어의 구성 요소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로 언어의 형식 측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통사, 형태, 의문 세 가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통사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텍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문장의 형식과 구조에 관한 요소, 즉 다시 말해 구문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문장이 있으면 하나의 문장을 커다랗게 전체를 다 분석하는 것을 통사론이라고 하고요. 구나 절 등의 문장 단위를 일컫게 됩니다. 두 번째로 형태론이라는 요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몰폴로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형태론은 통사론에 비해 조금 더 세부적인 구성 요소인데요. 단어의 구조에 관한 규칙 체계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형태소가 있는데 형태소란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소는 형태론에 포함이 되게 되고, 자, 이러한 형태소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의문론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의문론은 흔히 포놀로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말소리와 단어를 형성하는 소리의 요소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음소가 있는데 음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음이나 모음 두 가지 요소를 뜻합니다. 형식 체계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하나의 문장이 있었을 때 그 문장 자체를 포함하는 것을 통사론이라고 하고 그 문장에서 의미를 가진 작은 형태소로 쪼개서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을 형태론이라고 하고 그 형태소 내부에 자음과 모음 등을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또 한 번 분석하게 되는 것을 의문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언어의 내용 측면인데요. 자, 내용은 말 그대로 언어의 내용,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의미론이라는 용어를 쓰고 영어로는 시멘틱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의 문장이나 하나의 언어가 존재했을 때 언어의 뜻 그리고 의미에 관한 요소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인데요. 언어의 사용 측면입니다. 사용 측면의 하위 요소는 화용론, 프래그매틱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화용론은 소통과 맥락 안에서의 사용과 관련된 규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서로 한 가지의 대화를 유지하고 그리고 차례를 지켜서 발화를 하고 그리고 적절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중단하는 능력 등 또한 전제 능력이라고 해서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내가 말하는 내용을 이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다 또는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전제하는 능력이 모두 화용론에 포함되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는 언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자, 언어에도 언어 그리고 말이라는 또 두 번째 요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언어는 랭귀지의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이번에 말이라는 용어에서는 스피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와 스피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말, 스피치란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서 구어적으로 조음기관을 통해 언어학적 기호를 음향학적으로 산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소가 있는데요. 언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산출하는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음이나 모음과 같은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말, 스피치는 언어의 형식, 내용, 사용 등의 측면이 아닌 소리 자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 내용 자체에 의미를 담고 있고 소통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언어가 되지만 제가 말하는 이 말소리 하나하나 제가 지금 뭐 자음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고 모음은 또 어떤 성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조음기관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음향학적인 정보 자체를 말, 스피치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에는 음소를 포함해서 보이스 퀄리티라고 하는 음질, 그리고 인토네이션, 억양, 그리고 레이트, 속도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는요, 의사소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조금 전에 살펴봤던 언어, 그리고 말. 세 번째는 의사소통 요소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이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말과 언어를 이용하여 소통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흔히 나는 그 사람과 의사소통이 잘 안 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그 사람이 말을 잘 못해, 언어를 사용하지 못해 라는 뜻이 아닌 그 사람과 내가 정보가 전달이 잘 안 돼, 생각이나 감정이 전달이 잘 안 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의사소통은 소통의 맥락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의사소통이란 억양이나 강세, 속도와 같은 부차 언어적 요소, 그리고 눈빛, 자세, 신체 움직임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 속담, 은유, 유머 등
상위 언어적, 추상적 언어 등 모든 언어적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서 의견이나 생각, 감정을 교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사소통도 한 번에 발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단계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의사소통의 발달 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0세부터 출생 이후부터 1개월까지 아이들의 의사소통 발달 과정인데요. 이때는 성인과의 눈맞춤이 시작되고 엄마의 목소리를 탐색하게 되며 고개 움직임 등의 의사소통이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아이가 엄마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데 이때 아이는 엄마와 눈맞춤을 유지하게 되고 엄마가 들려주는 음성에 대해서 탐색을 할 수 있으며 엄마의 몸짓이나 고갯짓을 관찰하고 엄마의 움직임에 따라서 고개를 같이 움직이는 등의 의사소통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1개월까지 의사소통이 지나고 나서의 발달 과정은 1에서 8개월가량 이루어지는 발달로서 우리가 펄로큐셔너리 스테이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는 언향적 단계, 즉 언어를 향하고 있는 단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는 의사소통 의도 자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차 의사소통 의도를 배워가는 단계인데요. 아이들은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웃는 등의 반사적인 행동을 사용할 수가 있고 쿠잉이라는 목 울림 소리 그리고 신체 및 얼굴의 불수의적 움직임 등으로 인해서 상호작용 목적 외의 의도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때 쿠잉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쿠잉이란 우리 아이들이 2에서 3개월가량 되면 나타나는 소리이고요. 목 울림 소리, 목 뒤쪽에서 나는 소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소리가 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 2, 3개월가량의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누워서 지내기 때문에 목 뒤쪽에 있는 소리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쿠잉 소리는 크그그그 그그그그 우우우 이러한 쿠잉 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발달 단계가 지나면 8에서 12개월가량의 일로큐셔너리 스테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엄표 내적 단계라고 해서 의도 표현과 함께 제스처나 음성 그리고 옹알이라고 불리는 음절성 발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때는 우리가 어른들에게 요구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거나 하기 싫은 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등의 의사소통 기술도 함께 발달하게 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이 아이는 무언가를 명시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제스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제스처와 함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8에서 12개월 단계에서 아이들의 의사소통 발달은 위와 같이 이루어지지만 음성 발달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4에서 9개월가량에는 우리가 흔히 옹알이라고 표현을 하는 단어가 아닌 아이들이 소리를 가지고 노는 옹알이가 나타나게 되고요. 12개월 전후가 되면 의미를 가진 첫낱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에서 12개월 일로큐셔너리 스테이지에서는 이러한 발성, 첫낱말을 이용해서 제스처와 동반을 해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12개월 후의 단계인데요. 이때는 로큐셔너리 스테이지라고 해서 엄표적 단계입니다. 이때 아이들은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나 단어 그리고 발성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 아이는 밥을 먹으면서 맘마 또는 밥, 엄마 등의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싶어요, 음식을 먹고 싶어요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게 되는 단계가 12개월 후반부입니다. 자, 앞에서 살펴보았던 랭귀지 그리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자, 랭귀지 자체는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모든 상징 체계를 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나 단어가 아닌 수화, 그리고 우리 문자, 제스처 등이 모두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피치는 버발 아웃풋이에요. 구어적 표현의 수단이었고 랭귀지의 음향학적 표현이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소리 자체가 음향학적인 음파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이러한 자음, 모음의 구성 요소가 모두 스피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은 이러한 말과 언어, 랭귀지와 스피치를 사용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러한 언어 발달에도요, 언어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양한 학자들이 이론으로 밝혀냈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구문론적 이론, 언어행동주의 이론입니다. 대표적인 심리학자 중 한 분인 스키너가 1957년에 주장한 이론으로서 언어의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스키너는 언어 발달이 자극, 반응, 강화의 메커니즘에 의한 조건화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자, 예를 들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언어를 들려줌으로써 이것은 아이들에게 자극이 되어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극에 의해 아이들은 모방이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고 이러한 모방이 이루어지면 부모나 성인은 아이들에게 아이고 잘했어 또는 맛있는 걸 전달을 해주면서 물리적 그리고 행동적 칭찬 등의 강화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강화가 나타나면 아이들은 이러한 강화를 한 번 더 받기 위해서 반복해서 부모의 소리를 모방하게 되고 또 부모는 강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행동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언어를 습득하고 발달한다고 스키너는 주장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1957년 스키너의 이론에도 다양한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한계점을 한번 살펴보면 자, 스키너는 부모의 반응에 의한 모방에 의해서 아동이 언어 발달을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렇다면 모방을 통해서만 언어를 습득한다고 하면 아동은 듣는 모든 것을 모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계점으로는 부모는 아동이 올바른 구어 표현을 했을 때만 강화를 해줘야 하는데 실제로 부모는 10% 내외 정도밖에는 아동의 말을 강화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0%의 아동의 언어는 어떻게 발달할 것이냐라는 반론이 주장이 되었고요. 세 번째로 자, 부모가 들려주는 말이 자극이 되어서 아동에게 입력이 된다고 하면 아동은 부모가 들은 것만 모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듣지 않는 것들도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모방으로 인한 강화가 언어 습득의 경로라면 언어장애 아동에게도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언어 발달을 지도하는 상황에서 꾸준한 자극을 제공하여 아동이 모방을 하고 그 언어를 습득했다면 후에도 그 단어나 언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아동들은 장애가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모방이 있다 한들 그 후에도 그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스키너의 이론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구문론적 이론을 주장한 학자 촘스키인데요. 자, 촘스키는 1957년과 196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선천적 언어 습득 이론에 대해서 주장을 하였습니다. 선천적 언어 습득 이론이란 말 그대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제에 의해서 언어 습득이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자, 문법 구조에 대한 타고난 지식, 언어 습득 장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이론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촘스키는 언어는 보편적이고 발달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통해서 발달을 하는데 그 이유는 언어 습득 장치가 존재함으로이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4에서 9개월가량은 정해진 음소를 포함한 옹알이가 나타나게 되고 12개월 전후에는 첫낱말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24개월 이후에는 두낱말 조합이 나타나게 되는 등 전반적으로 보편적 발달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아동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언어 습득 기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주장한 이론입니다.
자, 이러한 촘스키의 이론에도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가설적인 개념으로서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문법 구조에 대한 통사론적 모델만을 강조하여서 나머지 언어 영역인 음소나 의미, 화용 등의 측면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어 발달 환경과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즉 의사소통, 화용론 단계의 맥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촘스키의 가설을 반론할 만한 세 가지의 케이스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밑에 세 가지의 케이스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러데이 스토리라고 해서 남아프리카에서 1987년에 원숭이들과 함께 살던 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이 아이는 원숭이들과 함께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 음식을 훔치러 왔다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도 종종 원숭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사람들 눈에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발견이 되어서 세러데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당시에는 5살 정도 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구조가 되어서 장애아 학교에 등록이 되어서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때리고 물건을 부수는 등의 원시적인 행동을 보였고요. 그리고 옷을 입거나 이불을 덮는 등의 행동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또한 생고기를 좋아했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음식을 익혀서 제공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 아이를 대상으로 신체나 언어 발달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학자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발로 걸을 수는 있었으나 말은 여전히 배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선천적인 언어 습득 기제가 있었다면 이 아이는 이렇게 원숭이들과 생활을 하였어도 말을 습득할 수 있어야 했는데 훈련을 통해서도 말을 습득하지 못하는 걸로 봐서는 분명 선천적으로 타고난 언어 습득 기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반론이 제기가 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1920년대 인도에서 발견된 늑대 소녀 케이스입니다. 1920년에 인도의 선교사에 의해서 이 아이는 구조가 되었는데요. 어미 늑대가 새끼 늑대와 함께 기르고 있던 7살 그리고 3살쯤 되어 보이는 두 소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때 발견했을 때는 긴 머리가 떡이 되어 있었고 머리와 어깨에는 사슴을 덮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마치 늑대처럼 어깨를 웅크린 4발로 기어다니거나 밤이 되면 울부짖는다거나 생고기만 먹으려고 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두 소녀도 마찬가지로 구조가 되어서 신체와 언어 발달을 위해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요. 앞선 세러데이 스토리처럼 이 아이는 옷을 입히면 찢고 생고기만 먹으려고 하고 늑대처럼 으르렁거리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였으나 목소리에 의해서는 반응이 둔감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을 9년 동안 신체와 언어 발달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살 정도 언어 수준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언어 습득 장치가 있었다면 이 아이들은 늑대와 함께 생활을 하였을지라도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주장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장 유명한 지니라는 스토리인데요. 이 지니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한 심리학 책에서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1970년에 13살의 나이로 로스앤젤레스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앞선 두 케이스처럼 산속에서 구조가 되거나 늑대와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이 아닌 대도시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지니는 정신병을 가진 부모가 10년 넘게 옷장 속에 가두고 어떠한 언어 자극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 옷장 속에 가뒀고 음식을 주기는 했으나 소리를 내면 다시 가두는 등 이러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였고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을 때는 stop it 또는 no more이라는 단어밖에는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니는 토끼처럼 기어다녔으며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단연간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단어는 배울 수 있었으나 문법은 배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IQ는 74로 기록이 되어서 지적장애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의 언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또한 마지막으로 구문론적 이론의 마지막은 생득론, 경험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생득론이라는 것은 구문 구조의 기초가 되는 언어 지식이 타고난 것이라는 입장이었고, 경험론은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언어 지식은 경험이 쌓여서 구성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험론에서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이런 환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엄마 말, 우리가 흔히 모성어라고 사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아이에게 공통적으로 유사한 요소를 포함한 언어를 들려주고 있는데, 자, 엄마 말의 특성으로는 문장의 길이나 구조가 단순하고 그리고 반복적이고 운율적인 강세가 많고 말의 높낮이가 과장되고 많은 의문문과 명령어의 형태가 많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말을 할 때는 길고 장황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짧고 그리고 강세도 높고 다양한 운율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모두 엄마 말의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생득론과 경험론은 사실 연속선상에 있으며 이 언어 습득에서 두 가지는 모두 필요하다고 최근 들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구문론적 이론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의미론적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의미론적 이론은 블룸이라는 학자가 1970년에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 블룸은 피아제의 발달 모델의 근거로 기본적인 언어 습득 이론을 설명하였는데 인지-선행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인지-선행론은 말 자체로 인지가 선행이 되어야 언어 발달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론인데요. 자, 블룸은 언어 표현을 위해서는 인지 발달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 아래 그림을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 아동이 사과라는 그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사과에 대한 인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 인지가 선행이 되었을 때 사과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은 화용론적 이론이 있는데요. 이는 행동주의 이론, 심리 언어학 이론으로서 기능을 중시하는 이론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 화용 이론, 기능주의 이론으로 설명이 될 수 있으며, 언어 습득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동기부여에서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언어 지식은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 이론이고요. 언어의 형식, 의문이나 형태, 구문과 내용, 의미는 화용적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습득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말을 할 의도가 있어야 표현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언어가 습득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화용론적 이론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다원적 언어 습득 이론이라는 것이 주장이 되었는데, 이는 1980년대 이후부터 주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언어 발달, 언어 습득은 언어의 모든 구성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진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언어 습득 과정은 인지적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즉, 언어의 내용적인 측면을 강조하였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기능이 인식되어야 한다. 즉, 기능적인 영역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였고, 언어의 구조, 형식적인 습득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위의 세 가지 내용, 기능, 형식 모든 과정을 포함하여야지만 언어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언어 정보 처리 이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는 언어 습득 과정에서 신경학적 정보 처리 능력의 발달을 중요하게 보는 이론입니다. 언어 습득을 아동의 의문이나 청각적 처리 과정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하였는데, 이러한 신경학적 정보 처리 능력이란 소리 자극이 입력되는 과정에서 대뇌에서 형성한 낱말이나 문장을 소리로 설명하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러한 언어 정보 처리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의 도식인데요. 자, 우리가 흔히 스피치 체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말소리가 산출이 되고 이 산출된 말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설명하는 도식인데요. 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스피커 그리고 리스너 이 두 가지 화자와 청자에 대한 스피치의 발달의 이론인데요. 자, 보시면 이쪽에 사과라는 단어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스피커는 말하는 사람은 사과라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대뇌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 사전에서 사과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어가 선택이 되면 대뇌에서는 모토널브, 즉 운동신경을 통해 조음기관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음기관, 보컬 머슬에서는 사과라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혀나 입술, 턱 등을 움직여 사과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과라고 표현을 한 후에는 이러한 사과가 음향학적 신호인 사운드 웨이브로 밖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이때는 두 가지 경로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 화자 자체가 내가 사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귀로 다시 듣게 되는 피드백 링크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피드백 링크를 통해서 말한 사람은 자신의 귀로 다시 한번 사과라는 단어를 듣게 되고 이 사과라는 단어가 내가 원래 산출하려고 했던 것이 맞는지 감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이 되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조음기관을 통해 산출된 사과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입력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커에 의해서 사과라고 산출된 사운드 웨이브는 듣는 사람의 귀를 통해서 음향학적 신호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음향학적인 신호는 감각신경을 통해 듣는 사람의 대뇌로 전달이 되게 되고 이 대뇌에서는 언어 이해 영역으로 전달이 되어 사과라는 단어를 들었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대뇌인 브레인 그리고 감각신경과 모토신경을 모두 포함한 링귀스틱 레벨이 있고요. 이 링귀스틱 레벨에서 우리 조음기관으로 피지올로지컬 레벨 즉 조음기관으로 다시 한번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조음기관을 통해서 산출된 말은 어쿠스틱 레벨, 음향학적인 음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이 되게 되고 듣는 사람은 귀를 통해서 피지올로지컬 레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지올로지컬 레벨이 끝나면 대뇌 속으로 들어가 이 단어가 사과였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링귀스틱 레벨을 통하게 됩니다. 이러한 5가지의 경로가 계속 순환되면서 우리는 하나의 말소리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말소리에 담긴 뜻인 언어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1강 언어발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